국왕의 체면을 짓밟은 청나라와 분노하는 인조. 그 화살의 끝에서 청과 친했던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죽고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지목합니다. 소현세자가 사망했으면 그의 아들인 석철이 왕위를 잇는 게 마땅한 일이었으니 이는 왕실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자가 된 복림대군은 행여 구설에라도 오를까 늘 언행을 신중히 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조선 제17대 임금 효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실록에서 비추는 효종은 용맹하고 현실적인 인물인데요. 소현세자와의 기나긴 청나라 볼모 생활 속에서 효종은 형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고 귀국할 때는 청에서 주는 비싼 선물을 사양해가며 이런 건 필요 없으니 이 값만큼의 조선인 포로를 달라고 요구했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조선 땅을 벗어나 격변하는 세상과 부딪혀본 효종은 기나긴 외국 생활로 시야가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유자의 나라였고 이들이 만든 체제는 부실했습니다. 전쟁 뒤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도 새로운 해결책 대신 캐캐묵은 정신과 구식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유자들. 효종은 이 유자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왕위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한 번 끊은 술은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았고 매사에 성실했으며 최대한 검소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효종은 오랑캐를 친다는 북벌론을 정책 기조로 삼고 집권 초부터 친청 세력을 제거해버립니다. 당시 대표적인 친청 세력은 바로 김자점이었는데요. 그는 인조의 의심을 받던 소현세자를 비난해서 인조와 소현세자의 사이를 갈라놓는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인조의 최측근으로 거침없는 출세가도를 달리던 김자점. 하지만 든든했던 인조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후 김자점은 나락을 향해 갑니다. 인조 사망 후 청나라에 붙어 권력을 누리던 김자점은 반청 세력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당하는데요. 숙청당할 위기 속에서 김자점은 급기야 청나라에 효종을 고발해버립니다. 새로운 조선의 왕이 옛 신하들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치려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증거로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은 장릉지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청나라는 즉시 군대와 사신을 파견해 진상을 조사했는데 이시백과 이경석 등의 외교 능력 덕분에 사건은 마무리되고 김자점은 다시 유배를 갑니다. 이후 1651년 김자점의 영모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결국 그의 아들과 함께 잔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김자점의 영모 사건으로 친청 세력이 싹 제거되었는데요. 김자점이 지는 별이었다면 떠오르는 별은 바로 살림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제야의 학자들을 조정으로 불렀는데요. 청나라에게 굴욕을 겪은 이후로는 특히 벼슬하지 않고 은둔해 있던 학자가 존중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야에서 조용히 학덕을 쌓는 선비들, 세상은 이들을 살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림은 유교사회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특히 17세기에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요. 당을 대표해 선두에서 싸우거나 교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며 국가적인 예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적 살림으로는 김집, 송시열, 송준길, 허목, 윤유 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야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던 살림이 정계에 진출하니 조정의 대세는 자연스레 살림 위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서인계 신료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효종에게 아군은 김자점, 적군은 살림이었습니다. 김자점은 효종을 세자의 자리에 앉히는 걸 찬성했던 인물이고 살림은 당연히 소현세자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양한 경험으로 정세를 파악할 능력이 충분했던 효종이 살림을 조정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에서 살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왕권 유지에 꼭 필요한 소스였고 효종은 이런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림, 송시열과 송준길 등을 등용한 효종은 국정을 쇄신하고 북벌을 군사적으로 추진하려 했는데요. 송시열이 추구하는 북벌은 효종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송시열은 직접적인 정벌보단 정사를 바르게 해서 오랑캐에 대응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인 정벌보단 관념론적인 북벌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은 북벌을 주장하는 태도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었지만 사실 진짜 북벌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효종 사망 후 벌어진 예속 논쟁에서 그대로 입증됩니다. 송시열이 이끌던 살림은 이제 산당이라고 불렸는데요. 서인 내에 파벌이 갈라지면서 새롭게 산당과
한당 세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산당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반면 한당은 현실론자였습니다. 한강 주변에 산다는 의미로 한당이라 불린 김육 등의 세력은 대동법을 지지했는데요. 산당은 대동법에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사대부들이 민생을 이유로 갈라섰던 거의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송시열이 이끌던 산당과 효종은 북벌로 암묵적인 연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 북벌을 반대하는 건 이 연합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는 북벌을 반대하지만 겉으론 북벌을 주장해야 하는 딜레마. 그런데 사실상 효종의 군사적인 북벌도 자세히 보면 공격보단 방어에 더 주력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군사 분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효종은 1652년 북벌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강화하고 남한산성을 방어하는 수어청군을 재정비합니다. 임금의 호위를 담당하는 금군을 기병화했으며 군대의 규모도 늘려갔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의 조총을 본떠서 새로운 조총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때 압류된 인물이 바로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하멜입니다. 군비를 증강한 효종은 2번에 걸쳐 나선 정벌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효종의 노력 속에 감춰진 진짜 속내가 뭐였든 효종의 북벌 정책은 전쟁 후 어지럽던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오랑캐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북벌은 조선의 무너진 자존심도 어느 정도 회복해 주었고 대동법 실시를 확대하면서 내부 제도를 개혁하고 여러 성곽과 포대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며 무너진 국가기강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산림과 조정 대신들의 지지도 얻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효종은 정통성 콤플렉스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이을만 했다고 여겨질 뭔가가 필요했고 거기에는 북벌론이 딱 좋은 카드였는데요. 서인들에게도 북벌론은 좋은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북벌로 당의 선명성을 과시하면서 서인을 유일 집권당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었죠. 또 북벌론을 통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잠재울 수 있었고 분노의 방향을 청나라로 돌려주는 수단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으로는 북벌론을 찬성하는 척 했는데요. 진짜 청나라를 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북벌을 위한 실제 개혁 정치는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59년 기해년, 효종은 송시열과 북벌을 논의하기 위해 기해 독대를 합니다. 효종이 만약 북벌에 소극적이라면 송시열이 왕을 압박하는 국내 정치용으로 북벌을 밀 수 있는데 효종이 구체적으로 북벌을 단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송시열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독대 한 달 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즉위 10년 만에 효종이 갑자기 사망한 것인데요. 효종의 머리에 작은 종기가 돋더니 빠르게 자라서 얼굴에 독이 퍼졌고 눈을 뜨기도 힘겨울 지경이 됩니다. 예전에 어이 신가귀의 침으로 효과를 봤던 효종은 신가귀를 불러다 침을 놓도록 했는데요. 그에겐 수전증이 있었지만 침착하게 침을 놓았고 효종은 신가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새빨간 피가 멎을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효종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승하합니다. 효종의 죽음은 서인들에겐 좋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훗날 독살설과 같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통해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사인을 파악한 이대 목동병원 김한수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당시 신가귀의 침파 절개술은 단순한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안면부 절개 배농술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효종에겐 먼저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킬 다른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사인은 외상성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생전에 효종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깨가 얼마나 넓었냐면 준비해둔 관에 효종의 시신을 넣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결국 왕의 관을 늘리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차상 조선의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관을 짜게 되는데요. 즉위 후 10년 동안 효종의 어깨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효종이 그만큼 체력을 단련했다는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효종 나이 41세에 세상을 떠나자 1659년 효종의 맏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8대 임금 현종입니다. 현종 시대는 점차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외부의 침략이 일체 없었던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현종은 집권한 15년 동안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정쟁,
그 한복판을 살았습니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조선 개국 이래 가장 치열한 논쟁과 마주하는데요. 이것은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의붓어머니인 자의대비가 효종의 상에서 어떤 상복을 입느냐에 대한 논쟁, 바로 1차 예속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학문적 논쟁 같지만 아버지 효종의 정통성 문제를 품고 있는 정치 싸움이었습니다. 주자 가례에 의하면 장자는 3년상, 차남 이하 아들은 1년상인 기년상을 치러야 했는데요. 효종은 인조의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가 상을 당했을 때 자의대비는 맏아들에게 하는 예인 3년상을 치렀는데요. 이번엔 둘째 아들 효종의 상을 치르려니 또다시 맏아들에게 하는 3년상을 치러야 하느냐, 혹은 차남이니까 1년상을 치러야 하느냐, 이런 의견 대립이 생긴 것입니다. 서인의 송시열과 송중길은 효종이 차남이니까 당연히 1년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인의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차남일지라도 왕위를 계승했으니 장남과 다름없다. 그러니 3년상이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권과도 밀접한 논쟁이었으며 두 입장 나름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남인의 윤선도는 서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서인 세력이 이번 기회로 영모를 도모한다고 몰아세우는데요. 그의 논리는 서인에 대한 모함이라는 탄핵을 받았고 결국 윤선도는 귀양 조치되었으며 현종이 더 이상 예론을 거론하지 말라고 엄명하면서 사건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됩니다. 정쟁에서 패배한 남인은 자연스레 발언권을 크게 잃게 됩니다. 그 후 1674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죽자 시어머니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2차 예송이 발생합니다. 서인들은 이번에도 효종을 장자가 아닌 차자로 여겼기 때문에 효종의 비도 차자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2차 예송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요. 바로 서인의 내부 갈등으로 당이 양분됐다는 겁니다. 제1차 예송 때는 송시열의 주장을 따랐던 현종의 장인 그리고 그의 조카가 갑자기 이번엔 남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인 주장을 지지합니다. 이 때문에 현종이 남인 쪽에 손을 들어주었고 마침내 자의대비는 기년상을 지내기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2차 예송에 승리한 남인에게 힘이 쏠리면서 조정 내 권력의 흐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현종은 재위 15년 동안 예송 논쟁에 휘말리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를 펼쳐갔습니다. 그는 효종이 못다 이룬 대동법 시행을 해냈고 토지 측량 제도인 양전을 실시해서 세수를 확보합니다. 본장의 두께와 재질을 바꿔 형의 가혹함을 줄이는 등 나름의 선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종은 군사에 대해 효종 못지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효종 때에서 비밀리에 계속 추진되던 북벌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중단하는 대신 군비 증강을 위해 훈련별대를 창설합니다. 또한 혈연관계의 친족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거나 시험관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덕분에 특정 가문이 인사를 독점하거나 사적인 관계로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차단되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피제는 효종 때인 조선 후기에 들어 더 강화된 정책인데요. 정의구현과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이 시기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표류에서 압류됐던 하멜 등의 네덜란드인 8명이 전라 좌수형을 탈출한 것입니다. 본국에 돌아간 그들은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쓴 하멜 표류기와 부록인 조선 국기를 발간합니다. 현종시대는 뚜렷하게 내세울 사회 발전은 없었는데요. 예속 논쟁이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것은 한편으로 현종시대가 그만큼 별다른 변란도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종은 신하들의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힘썼는데요. 효종 때에 커진 산당 세력을 예속 논쟁을 지렛대 삼아 다시 약화시키면서 왕의 입지는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됐을 쯤 현종은 병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종도 효종처럼 독살설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사실 재위 14년 딸들이 잇따라 죽은 뒤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효종은 특히 복통과 설사에 자주 시달렸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입니다. 늘 그의 건강을 위협한 것은
정통성 시비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정치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현종 15년 초 부인 인선대비가 죽고 2차 예송 논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또 몸이 아팠습니다. 1차 예송 후 겨우 진정됐던 불면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던 현종은 결국 호흡곤란과 설사, 가슴에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1674년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조선 제19대 임금은 바로 14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다음 이야기에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임금 제19대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 제20대 경종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